저는 북부여기 강독을 맡은 김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은 많이 읽어 오셨나요? 읽어 오셨으면 이렇게 좀, 동그라미, 아니면 책을 보여주셔도 되고, 책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눈을 돌리는 분도 있네요. 눈동자를 돌리는 분 제가 봤습니다. 따로 연락을 할게요. 네, 책 이렇게 많이 읽으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북부여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아실 텐데, 같이 한번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이게 이제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신가요? 저 때가 이제 지도를 보면 삼국시대죠. 고구려를 딱 가리켜 놓고 저게 왜 우리 역사예요? 아래 저게 이제 영상의 결론이겠죠. 저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 다른 말로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는 고구려의 역사일 뿐이고 백제는 백제의 역사일 뿐이고 신라는 신라의 역사일 뿐이다.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는 또 중국의 역사도 아니고 고구려는 고구려만의 역사일 뿐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영상 내용입니다. 뭐 구독자도 10만, 원래 100만 명이었던 유튜버인데 그만두고 10만 명으로 줄었어요. 다시 만들었는데 10만 명이 또 금방 됐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지금 10만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제 저희가 뭐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민족 해체론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와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는 그 역사 그대로 봐야 되고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냥 그들의 삶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민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민족이라는 건 특히 더 이런 허상이고 전혀 이런 지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개념들은 뭐 지금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서 이 역사라는 게 뭔지 그리고 민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역사라는 것은 이 글자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자 아시나요 혹시? 네, 끄덕이시는 분 역시 한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맥이라는 글자죠. 네, 줄기 맥자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산맥이라는 말도 쓰고 수맥이라는 말도 쓰고 모든 뭐 혈맥이라든지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맥이라는 것은 그 줄기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 맥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을 알아야 어떻게 되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그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역사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맥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맥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으면 사람마다 다 맥박이 뛰고 있죠. 안 뛰는 사람 있나요? 심장이 멈춰 있으면 안 뛰겠지만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맥박이 뛴다는 것이죠. 이 맥이 끊어진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맥박이 끊어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로서 대한민국으로서 대한의 역사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맥이 끊어진다면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역사와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그 정신을 아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조수정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힘든 삶을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런 그 역사를 지키는 일을 끝까지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여기는 이제 고구려와 단군조선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군조선 하면 어떻죠? 교과서에서 한 페이지 배우고 사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북부여라는 역사도 부여라는 역사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뭐 보긴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한 200년의 역사가 되거든요. 그 200년의 역사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뭉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역사가 뭉개지게 되면서 그 전에 단군조선의 그 역사가 완전히 지금 회복이 되지 못하게 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배워왔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이 여기에 있었죠. 한반도 이제 평양 근처에 고조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위만이 들어와서 위만조선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세웠고요. 그때 부여라든지 동해라든지 옥저라든지 그런 수많은 소국들이 생겼다고 하죠. 한반도 남부에는 사만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 사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사만이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고구려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여의 왕이 헤부르가 있었고 그 아들인 금화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대소가 있었고요. 근데 금화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유화 부인이 있었는데 유화 부인은 하백의 딸이었죠. 그죠? 기억이 나죠? 하백의 딸이었는데 해모수라는 그런 천신과 정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금화가 유화 부인을 발견하고 동부여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화 부인이 이제 알을 낳게 되고 거기에서 고주몽께서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역사이고 거기에는 진실과 거짓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모수와 헤부르 그리고 한사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해모수와 헤부르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름을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게 있잖아요. 사실 이 두 분은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해모수께서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더 뒤에 조상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완전히 뭉개지게 되면서 그러한 관계를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사군도 사실은 고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한사군은 저기에 설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전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군조선, 북부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단군조선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단군이 몇 분 계셨는지와 그리고 사망관경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군께서는 한 명이 혼자 1000년, 2000년을 이렇게 살면서 혼자 이렇게 다스렸다. 그 다음에 위만이 왔고 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데 사실 47분의 단군이 계셔서 이제 47분의 그런 통치자께서 단군 조선을 2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게 되죠. 2096년 동안 통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단군 조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하나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만관경제라고 해서 나라를 하나가 아닌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진조선이 있어서 단군께서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셨고요. 이 한반도 쪽에는 마한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번안이 있어서 그 번안과 마한은 부단군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볼 건데, 먼저 이제 부여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먼저 등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부여가 등장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부여가 등장을 하는 것은 초대 단군의 이제 아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이 부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중에 부여후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처음 부여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여의 뜻을 보게 되면 부여라는 것은 이제 먼 동이 부엽게 밝아온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밝음과 광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국호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이 밝음과 광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부여라는 이름은 다음에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나오죠. 단군이 47분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43세 단군 때, 물리 단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냥꾼의 두목인 우화충이 역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물리 단군께서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때 물리 단군이 피난길에 가셔서 붕어하시게 되고 반란군 소탕을 위해서 욕살 구물이라는 사람이 장단경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우화충의 역모 사건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것을 진압한 후에 44대 단군으로 즉위를 하시게 되죠. 근데 이 나라에 큰 이제 전란이 있었을 때, 나라가 힘들 때 어떤 선택을 많이 하죠?
수도를 옮긴다든지 뭐 국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물단군도 마찬가지로 수도를 장단경으로 옮기셨고요. 국호까지 바꾸셨습니다. 그 국호를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대부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군은 이제 고열가 단군, 47대가 고열가 단군이신데, 그때는 이제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지난 마한 번안이 이제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으로 변하게 됐는데, 진조선의 다른 말이 곧 대부여라는 이름으로 국호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막조선과 그리고 왼쪽 보이시죠? 서쪽에는 번조선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조선의 통치자의 호칭이 바로 기준 왕이었습니다. 네, 번조선의 부단군이 바로 기준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그나마 배우는 게 어떻게 되냐, 위만이 들어왔을 때 그 단군이 누구였다고 배우냐면 준왕이라고 합니다. 기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관경제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될 때도 각자 다른 시기에 무너지게 됐는데 그게 하나로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단군이었던 기준이 이제 위만이 쳐들어와서 기준을 준왕을 몰아낸 거는 기록이 나오니까 아, 부단군이 아니라 그분은 단군이었다라고 잘못 우리가 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47대 고열가 단군이 계셨을 때 대부여는 그 전에 사실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간단한 그런 배경 지식을 안 이후에 간단히 정리를 한 거고 이 이후부터 북부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부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에 대해서 북부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북부여기 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북부여기 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가서본 부여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모수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책 2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끄덕이시는 분 잘 봤고요. 하나하나 다 읽고 하면 좋겠지만 주요 내용들을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으면서 이 내용이 북부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냥 큰 사건 위주로 큰 사건과 인물과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빠르게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자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어려운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지명이 뭐고 인물이 뭐고 이런 것만 딱딱딱 체크해 놓으면은 이게 흐름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파악을 하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임술원년이라 보이시죠? 네. 할모수 단군께서 처음 제의하신 원년이 바로 임술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단기 2094년 BC 239년입니다. 그래서 제라는 것은 이제 임금 제자죠. 이 제는 이 해모수 단군께서는 천자영용 신광사인 망지학 천왕랑 이실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타고난 기품이 영웅의 기상으로 씩씩하시고 신령한 자태는 사람을 압도한다. 그래서 바라보면 마치 천왕랑 같다라고 구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천왕랑이라는 것도 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천왕랑이 우리의 난가의 맥이 그 환인 환웅 단군 시절부터 내려왔는데 북부여 때는 이 난가의 맥이 천왕랑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모수께서 천왕랑처럼 보였다라는 구절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아래줄을 보게 되면은 아닙니다. 이 280페이지 기준으로 아래의 줄입니다. 시 단군 고열가 57년 임술 4월 8일야 보이시죠? 네. 아까 47대 단군이 누구라고 하셨죠? 고열가 단군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마지막 고열가 단군이 계셨을 때 이제 57년 임술년 4월 8일에 아랫줄 웅심산 이기하사 축실남빈하시고 대오우관하시며 폐용관검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웅심산에서 이렇게 일어나셨다는 거죠. 웅심산에 처음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 23세 때 내려오시게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임술년 이제 4월 8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음력 4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로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원래는 부처님 오신 날도 석가탄신일이 2월 8일과 뭐 4월 8일 양대설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에선 어땠냐면, 원래는 이제 고려 때, 고려 초 때 불교에서 연등을 했던 건 본래 음력 청월 보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음력 2월 보름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4월 초파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햇모수 단군께서 처음으로 오신 날을 기념해서 4월 초파일에 우리나라에서 연등제, 제를 그렇게 계속 지내왔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부처님 오신 날과 합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파일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래 쭉 내려가서 보면 아래 단락 여기 거는 이제 내려가서 쭉 보고요. 개해 인연 보이시나요? 다음 단락이라 그래야 되나? 다음 빨간색에 보면 개해 인연이라 시세 3월 16일에 제천하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16일에 뭘 하셨냐면 제천 행사를 하셨다. 하늘에 제를 올리는 행사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교과서 배울 때 혹시 부여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부여에서는 뭐 어떤 제천 행사를 했고, 뭐 동해에서는 어떤 제천 행사를 했고, 옥저에서는 또 어떤 제천 행사를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홍산 문화도 예전에 공부를 했었지만 거기에 커다란 제천단이 있고, 그 당시의 문화의 핵심이 바로 이 제천 문화였던 거죠. 하늘을 모시고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 펼쳐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욕심과 이런 걸로 살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뭐 과거에 이제 스티븐 테일러는 더 이제 고대 시기를 하늘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시기를 뭐라고 하냐, 뭐 황금 시대다, 골든 에이지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 대대로 계속해서 내려왔고, 이때 북부여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그 행사, 그 일이 바로 이 제천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3월 16일이고 이때 이 행사를 대영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있었고요. 그 아래를 이제 쭉 가서 보면요. 네. 맨 아랫줄 볼게요. 그래서 맨 아랫줄 전에 북부여 시조 동시월, 겨울 10월에 보이시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입공양 태모집법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태모집법이다. 이 임신을 하신 그런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 태아를 가진 임신부를 보호하는 법을 이때 처음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우리도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지하철에 타면 그 끝에는 핑크색 그런 의자가 있잖아요. 임산부만 앉을 수 있는. 제가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민망한 자리, 노약자석과 임산부석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법이 이제 북부여 시기에도 이 임산부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 재밌는 이야기고, 그 옆에 보면, 그 아래 보면 교인의 필자 태훈시 하시니라.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 반드시 필자죠. 반드시 태훈, 이거는 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지금도 이 태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뭐 아이를 가졌을 때 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좋은 음악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교를 하는데, 그런 문화가 북부여에 이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게 좀 너무 재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초안지 보신 분 있나요? 네. 손 드신 분도 있고 많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안지를 보게 되면 장량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나라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웠던 그런 개국공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유방을 만나기 전에 창의 역사 여홍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진나라 왕 누구죠? 진시황을 저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북부여기에 나오고, 그 함께 이렇게 남사를 시도했던 그 사람이 창의 사람이다. 창해는 곧 이제 발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 동쪽에 있었던 동이족, 동쪽에 살았던 이제 사람이었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제 PPT에선 넣진 않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8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분. 2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말 잘못했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연노관 보이시죠? 연나라의 노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노관이라는 사람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노관이 뭐 했어요? 반환을 했다. 배반을 했죠. 한나라를 배반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노관이라는 사람도 역사 속에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까 한나라 한고조 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한고조 유방의 고향 친구이자 심지어 나이도 같고 생일까지 같았던 그런 절친한 친구였다고 해요. 한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는데 이때 이 시기에 한나라를 보게 되면 어땠냐? 혹시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냥개 그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한나라의 역사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세울 때 강력했던 항우를 꺾고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개국공신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개국공신들이 어때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개국공신들은 어떻게 나중에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법의 신이라고 불렸던 한신도 죽게 되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봤던 노관이 한신이 죽는 걸 보면서 다음은 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을 간 거죠. 한나라를 배신해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 아래 보면 흉노로 갔다. 입흉노하니 아래 보면 그 아랫줄 기당 위만 그 노관의 그 부장 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구망어원을 구했다. 원했다. 망명을 원했어. 우리한테 망명하기를 구했다는 거죠. 저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 보면 제불어 하시니라 제불어 해모수 단군께서는 불어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연이라는 것은 그러나 연이나 되게 많이 나와요. 연이나 제2병으로 이 해모수 단군께서 병이 있으셔서 불능자단하셨다. 능히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다. 그래서 번조선의 왕이었던 기준이 다실기 많은 기회를 놓쳐서 결국에 위만을 받아들여서 박사로 삼고 상하운장이라는 곳에 이제 그곳을 지키게 이렇게 맡기셨던 거죠. 근데 이 상하운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기 보이시나요? 위만 정권 지도가 있는데 그 끝에 상하운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겠네. 키워주셨네요. 좋습니다. 상하운장 보이시죠? 나중에 지도 여기 보면은 상하운장 또 찾아보실 수 있어요. 279페이지에 보면 특히 이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지도 270페이지, 8페이지에 다 잘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고 상하운장은 이 국경입니다. 국경에는 뭐가 있냐면 군사가 있죠. 근데 위만이라는 사람도 약간 저 사람 좀 불안한데 했는데 그 사람에게 군사까지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위만이 뒤통수를 나중에 때리게 된 거죠. 화면 원래대로 해주시고, 네. PPT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역사 상황이 이렇습니다. 단군조선 대부여는 무너지게 됐고요. 그래서 해모수 단군께서 북부여의 이런 그 단군으로서 처음 시작을 하셨고, 옆에 있던 번조선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위만이 한나라에서 이제 망명을 해오게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네. 이거는 이제 삼성기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삼성기는 환단고기에 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환인의 역사에서부터 북부여 고구려의 역사까지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참고할 만해서 간단히 따왔습니다. 어디인지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PT로 보시고요. 해모수가, 신인 대해모수가 기용심산, 웅심산에서 일어나니, 정미한예시에, 정민년 한나라 해제 때, 네, 78쪽에 있습니다. 178쪽에 있습니다. 연추 위만, 연나라 추장 위만이 절거 서비이루 할세. 뭐라고 했냐? 절거 서비이루. 서쪽의 한쪽 귀퉁이 땅을 빼앗았다.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만 조선이라고 단군 조선 전체를 이제 사실은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거에 전혀 아니라 그냥 한낱 도적일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안의 왕 기준이 위전부적하여 입회망하니 그 전투에서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바다를 통해서 망명을 하니 자차로 사만 소설지중이 태천민어 한수 진함하고 이어서 사만에 있던 많은 그런 군중들이 사람들이 한수 한강 이남으로 많이 이제 내려갔다라는 구절이 삼성기에 나와 있고요. 비슷하게 이제 북부여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네, 283페이지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돼요. 후에 위 유적 소패하야. 유적이라는 것은 이제 저도 맞춰서 갈게요. 떠돌이, 도적이라고 합니다. 떠돌이, 그러니까 위만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적. 떠돌이 도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망이부의 이 불안이라 제가 기중이 봉상장 탁하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후에 이제 패했다. 주어는 안 나와 있는데 기준 왕이겠죠. 기준 왕께서 이제 떠돌이 도적 위만에게 패해서 바다를 통해 망명을 갖고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이제 삼아서 상장 이제 장수의 그런 높은 장수죠. 높은 장수 상장 탁에게 이제 탁과 함께 떠나와서 직도 월지 입국 월지국에 이제 월지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월지라는 곳은 탁이 태어난 향이야 고향이다. 그래서 이곳이 시위 중마안이라 이곳을 이를 일러 중마안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마안의 역사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지도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가 왕엄성 창녀 이곳을 이제 쳐들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보면은 수많은 그런 유민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고 기준 왕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통해서 저기 익산 옆에 군산을 통해서 군산으로 들어가게 되셨고요. 그리고 상장탁도 익산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중마안에 가서 이제 사만이 나오게 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조선 여기가 원래 막조선이었으니까 마한이었으니까 마한을 중심으로 해서 변한과 진한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마한, 진한, 변한이 나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원래 단군조선의 사만관경제에서 이 남사만, 중사만으로 이제 축소되어서 작은 사만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시의 변진 이안이 역각 이 기중으로 수봉 백리하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한과 지하는 모두 마한의 정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세세토록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가 원래 마한의 땅이었으니까 마한이 중심이 됐었다고 볼 수가 있죠. 남사만 연맹에서요. 그리고 아까 기준왕께서는 이제 군산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군산 옆에 익산이 있어요. 익산에 어뢰산, 군산, 익산 이쪽에 어뢰산이 있는데 어뢰산이라는 것은 임금이 오신 산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그런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익산 근마에 마한을 세우고 뭐 이렇게 들어오신 곳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왕께서 위만이라는 도적에게 패해서 이 어뢰산을 통해서 한반도 남부 쪽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남사만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3세 단군이 나오죠. 28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낙랑왕 최숭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래 보면 뭐 마한에 이르러서 왕검성에 도읍을 해서 나라를 낙랑국을 이제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해모수 단군이 계셨던 때 병오년 겨울에 낙랑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세운 사람이 바로 최숭이라는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낙랑국과 낙랑군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낙랑군 한사군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이 역사가 북부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라고 봤을 때 위만이 이제 위만 정권을 세웠었죠. 그리고 그 손자가 우거라는 사람입니다. 그 우거가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한나라의 유철 한무제
이 한나라에서 가장 그런 강력한 황제라고 일컬어졌던 환무제가 쳐들어왔죠. 아까 기억나시죠? 이 이유리 선생님의 그런 정신에 대해서 조수정 멘토님이 아니 한무제가 온 게 이제 우리를 쳐들어온 건데 어떻게 하시고라는 말을 쓰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무제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거를 멸하고 아까 있었던 거기를 이제 이 위만 조선이 있었던 위만 정권이 있었던 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더 이제 밀고 들어왔다는 거죠. 한사군을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고두막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 도적을 격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사군이라는 게 사실 그 단군조선을 무너뜨리고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딱 중심 평양 이쪽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위치가 전혀 그곳으로 들어오지를 못했고 그것은 이제 고두막한께서 막으셨던 거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한사군 있었어 봐야 저기 이제 위만 정권이 있었던 그곳에 만약에 존재를 했어도 거기에 밖에 존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한사군이 그쪽 지역에 있었다는 그러한 기록들도 중국의 그런 여러 사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 못했지만 나중에 한번 자세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 낭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고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고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그 낭랑공주 이야기 다 아시죠? 자명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스로 이제 낭랑 그 호동왕자 고구려의 호동왕자가 낭랑을 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명고가 있었다. 적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스스로 울리는 북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점령을 못했는데 낭랑공주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자명고를 찍게 만들어서 결국에 낭랑을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낭랑이 이제 우리가 한사군의 하나인 낭랑군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어서 이 낭랑군의 태수가 바로 최리였다. 그 딸이 낭랑공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공주라는 호칭, 태수라는 거는 왕 아래이죠. 왕이 될 수가 없는데 그 태수의 딸이 공주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근데 표현을 공주라고 했고 그리고 이름도 이 낭랑을 다스렸던 사람이 최리잖아요. 최씨죠. 아까 최씨 낭랑국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 최숭이었습니다. 그 최씨로 해서 쭉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낭랑이라는 것은 고구려가 멸망시켰다고 하는 낭랑이라는 것은 한사군의 낭랑이 아니라 한사군의 낭랑군이 아니라 이 최숭이 세웠던 낭랑국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만관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다 뭉개져 있으면서 뭉개져 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지만 고두막한이 일어났죠. 한무제가 얼마나 강력해요. 그 우거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 동방 땅으로 우리 땅으로 계속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북부여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냐? 고두막한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그 한나라의 침입을 막았던 거죠. 창의행병을 했다 이런 표현이 아까도 나왔을 텐데 그 고두막한은 여기 보면 동명국의 고두막한이다. 동명국 사람이다. 이 동명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동명왕을 아까 뭐 사전 영상에도 있었지만 주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고두막한이 동명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왈 아시 천재자라 장욕 도지하노니 뭐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천재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내가 이 북부여 여기에 내가 도읍을 하고 싶다. 너희는 떠나라. 그 당시에 있었던 헤우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이제 고우르 단군께서 임금께서 난감하고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이때 고우르 단군께서 근심과 걱정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고 황제 아우제자죠. 이 황제의 아우인 헤부르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 아래 바로 있죠. 동명왕이 뭐 이렇게 동명왕 고두막한이 계속해서 이제 위협함으로 임금과 신하들이 몹시 난감해 했고요. 아래 국상 아람불이 국상 아람불 국상에 있었던 아람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청을 올렸는데 통화집인 가섭지원이라 가섭원이라는 곳이 땅이 좋다. 쉽게 얘기해서 땅이 좋다. 그래서 그곳을 옮기자 해서 결국에는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라를 가서본 부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동부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이 대부여가 있었고 그다음 북부여가 있었고 북부여가 계속 존재를 하면서 그 원래 북부여를 통치했던 사람들이 위쪽 가서번으로 가게 되면서 가서번부여, 동부여가 하나 더 새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가 북부역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모소 단군부터 해서 해우루 단군까지 이제 이어지는 역사가 북부여 상이고요. 그러면 북부여 하는 어느 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고두막한이 북부여의 왕위를 잇게 되셨으니 고두막 단군부터 이제 다시 북부여 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북부여 하를 보시면 고두막 동명왕 제위 22년, 북부여 단군 제위 27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동명왕 고두막한에 대한 그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와 겹치기 때문에 좀 자세한 건 많이 안 보는데 아래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뭐 즉위여 졸본에서 즉위를 하셨고 좌우 동명, 호를 동명이라 하시니 혹은 고열가지 후야라. 졸본에서 이제 나라를 즉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여를 북부여를 다른 말로 후기 북부여라고도 하고 졸본 부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여가 너무 이름이 많아요.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맥을 파악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요. 자호, 호를 동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동명왕 아까도 나왔었죠. 동명성왕. 그리고 혹은 어떤 이야기로는 고열가지 후야라. 고열가 단군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고열가 단군 아까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47대 마지막 단군이 고열가 단군이셨습니다. 그분의 후손이 이제 누구냐? 동명성왕인 고두막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고두막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아시 천재자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나는 내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고 그러면서 그런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한 문제가 쳐들어오니까 아 내가 천재의 아들인데 천재의 후손인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한 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힘도 그러한 나의 뿌리의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봤던 지도로 보게 되면 한사군은 왼쪽에 존재를 그 낙랑국과 한사군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낙랑군인데 그 한사군과 낙랑국은 다르다는 그런 지도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후기 북부여, 졸본부여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두막한께서 단군이 되셨고요. 그리고 헤브로 단군은 동부여로 가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여시게 됩니다. 여기 이걸 알아야 또 고주몽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주몽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디냐? 동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주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가서 빨리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텍스트 찾아주시면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290페이지입니다. 네. 아래 단락이요. 네네네. 찾았습니다. 고주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고주몽 이야기처럼 워낙 뛰어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왕자들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시의 하 부여인이 장욕 살지연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오이 마리 헵보 세 사람과 친구의 의를 맺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차릉스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부여에서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 때문에 막혀 있죠. 근데 군사가 뒤에서 쫓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주몽이 강에다 대고 어떤 얘기를 해요? 네, 고수할 이 물에 대고 말하길 아시 천재자오 하백 외손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일 도주에 추자 수급하니 내하오.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 천재자다. 나도 뭐냐? 내가 천재의 아들이다. 이런 정확한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고 또 하백의 외손이다.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뭐 물고기와 자라들이 이렇게 나와서 길을 만들어줘서 건널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아시천재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는 아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페이지가 292쪽 감사합니다. 네, 아랫단락 여기에서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위부여 황송 나오죠? 고모수는 본명 불리지니 호갈 고진지손이라 보이시죠? 아랫단락의 세 번째 줄입니다. 고모수가 이제 아까는 유아 부인이 누구랑 해모수라고 나와 있었는데 사실 해모수가 아니라 해모수의 후손인 사람과 이제 정을 통했던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고모수라는 사람과 정을 통한 건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본명은 불리지다. 근데 고진의 자손이라고 한다. 이 북부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진이 많이 나옵니다. 고진이라는 분은 그 해모수 단군의 둘째 아들이시고요. 그래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서 고구려 후에 봉해지기도 하고 많이 그런 전쟁에 공을 세웠다고 북부여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갔는데 책을 보셨으면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진의 자손이라는 거죠. 고주몽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해모수 보이시죠 위에? 해모수, 고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고 고진의 손자니까 알 수가 없고 이름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고모수, 다른 말로 불리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 내려온 게 주몽입니다. 그러니까 해모수가 고모수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네, 완전히 그런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가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주몽의 고조할아버지가 바로 해모수인 거죠. 아버지가 아니라. 네.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또 역사의 맥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 단군의 역사가 없어진 것과 또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단군이 뭐 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47분의 단군을 어떻게 바꿔요? 한 명으로 바꾸게 되고 그냥 환인 환웅 단군도 통치자의 호칭이었는데 그분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축소를 시킨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부의 역사도 180년의 역사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로 축소가 되게 되면서 이게 뭉개지게 되면서 부여의 역사도 단군조선의 역사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본부여기로 이제 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것도 가서본부여기였지만 이제 나중에 뒤에는 뭐 고구려와 또 대소가 많이 싸우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에 동부여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대소의 뭐 동생과 또 종제 사촌 동생이 또 여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한쪽에는 갈사부여를 세우고 또 한쪽에는 연나부부여, 다른 말로 서부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갈사부여와 연나부부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부여인 거죠. 다른 이름의 부여인데 벌써 뭐 7, 8개의 그런 부여가 나왔죠. 많은 부여가 나왔습니다. 헷갈리지만 뭐 이 서부여와 갈사부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동부여에서 갈라져서 나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혈통의 맥으로 봤을 때 이 맥이 어떻게 해모세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오냐, 고주몽은 어떻게 되고 이 고주몽과 그럼 고우르의 관계, 해우르의 관계, 헤브르의 관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같은 그런 성을 쓰는 친척, 먼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죠. 4대까지 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헤브르 단군도 마찬가지. 고우르 단군의 아우가 헤브르 단군이니까 이 고우르 단군과 헤브르 단군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해모수 단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주몽의 고조 할아버지는 해모수 단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먼 친척인 거죠. 고주몽과 고우르 이 분들도. 근데 이러한 역사가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나중에 고두막 단군, 고무서 단군으로 이어지게 된 고두막한과 고무서 단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뭐 이 책에도 보셨겠지만 고무서 단군이 아들이 없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이제 그 동부여에서 피해서 이 졸본부여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되게 뛰어나구나 이런 걸 보고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를 삼았는데 고무서 단군의 딸이 소선호였거든요. 소선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드라마 주몽에도 나오고 드라마 주몽에서 누구로 나왔냐면 기성용의 아내로 있는 한예진이 소선호였습니다. 네.
소선으로 나왔어요. 뭐 보신 분이 계실까? 너무 오래된 드라마라 뭐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뭐 그렇게 나왔었고요. 아무튼 그 해모수와 고주몽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고주몽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 고구려라는 이름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상님 고진께서 고구려 후에 또 봉에 지셨기 때문에 또 고구려라는 이름을 쓰셨다고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광개토 태양비는 광개토 태양비죠. 네, 호태왕비 뭐 되게 긴 이름으로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 우리 고구려는 어디에서 왔냐? 바로 출자 북부여다. 북부여에서부터 왔다. 해모수 당군께서 세운 북부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이 광개토 대왕비는 광개토 대왕의 다음인 장수왕 때 세워진 건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아래 보면은 아시황 천지자다 뭐 이렇게 이제 천재지자다. 내가 이제 하늘의 그런 아들이다. 우리가 하늘의 아들이다. 이런 천자사상, 천재사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고요. 아래 보면 환지 17세 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개토 대왕비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광개토 태왕은 광개토 태왕은 이제 어떻게 되냐? 17세 손이다. 환지 17세 손. 그러니까 이 북부여로부터 처음 해모수로부터 17세 손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네. 여기 보면 보이시죠? 광개토 대왕은 이제 대로 보면 이게 몇 대왕 세 손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 이제 자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1대, 2대, 3대는 자손은 꼭 아니죠. 뭐 형제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면 보면 1, 2, 3, 4, 13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세 손이라고 했는데 이 주몽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13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17세라는 게 나오게 됐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 해모수, 고진, 그 다음은 모르고 고모수, 고주몽으로 이어지는 그 4대가 합쳐져야 17세 손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런 이 족보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런 북부의 족보를 이 고구려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북부여의 그런 증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북부여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또 북부여기 이 책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책은 많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보장왕편이에요. 삼국사기 보면은 고구려의 비기에서는 800년이 안 되어 80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900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고구려의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7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년이 비는 거죠. 그 200년은 뭐겠어요? 네, 전기 북부여, 후기 북부여 하시면 181년이 되는데 거의 200여 년의 그 시기를 합쳐야 어떻게 900년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여의 역사, 북부여부터 고구려가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합쳐야 이제 고구려 900년과 이제 17세 손의 그런 비밀을 여기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주몽의 아들로 보게 되면은 소선호 사이에 비류와 원조가 있었고 주몽과 예시 부인 사이에 유리왕이 있었죠. 예시 부인은 주몽이 동부여에서 탈출하기 전에 결혼을 했었던 그런 부인입니다. 함께 탈출하지 못하고 주몽 혼자서 임신한 아내를 두고 혼자 탈출을 하게 됐고요. 주몽은 또 이쪽 후기 북부여, 졸본부여로 들어와서 소선호와 결혼을 해서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 유리왕이 이제 동부여를 탈출해서 주몽에게 오게 되죠. 그 이야기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 2대 고구려 왕이 유리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선호가 또 엄청 강력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분이시죠. 고구려도 세우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 그러면 우리 아들 어떻게 되냐? 우리는 독립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백제에 들어와서 온조가 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북부여에 이제 고두막한의 딸이 있었는데 그 분의 딸이 파소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파소라는 분도 아버지가 남편이 모르는
그런 상황 기록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또 임신을 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신라의 땅에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박혁거세 신라의 시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고구려는 고구려고 백제는 백제고 신라는 신라다라고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 다 부여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제는 나중에 국호를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남부여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부여의 마지막 부여가 남부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가 있었고 이어서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대진국, 고구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흘러감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죠. 그럴 때 뭐 국호가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국호가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라가 바뀔 때 어떻게 하냐? 우리 국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북부여도 이 대부여에서 이름이 왔죠. 그리고 이 백제라는 그 호칭을 봐도 우리가 어디서 왔냐?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뭘로 바꾸냐? 내가 어디서 왔냐? 바로 부여에서 왔다. 그래서 남부여로 호칭을 하게 되고요. 넘어가서 고려도 마찬가지죠. 고려 어떻게? 고구려에서 이름이 왔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어디서 왔냐? 고려에서 왔다. 조선 어때요? 조선도 당연히 조선. 그 옛날 조선을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종황제가 황제에 등극을 하면서 국호를 또 바꾸시죠. 대한제국으로 바꾸시죠. 왜? 우리는 원래 사만의 땅이었기 때문에 고조선을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렸기 때문에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어디에서 왔냐? 그리고 이 맥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 강력한 뿌리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 깨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역사와 그런 정신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호 모든 이 국호에는 다 우리 광명과 빛, 제세이와 홍익인간 한다고 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그 빛처럼 어디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빛처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열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매듭을 지을 건데요. 군자무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 이제 하기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군자라고 하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죠. 약간 군자라는 말을 요즘 쓰나 이러는데 안 쓰죠. 근데 유교의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이상적인 인간 이제 여러 문화권에서 쓰는 이상적인 인간의 그게 있는데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힘쓸 못자, 근본 본자. 근본에 힘쓴다, 군자는. 그러니까 나의 근본에 힘써야 내가 그런 이상적인 인간으로, 내가 진정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로는 그러한 근본을 힘쓰고 근본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역사를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또 역사로만 끝나는 거는 또 아니겠죠. 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나의 뿌리를 찾고 그리고 나의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나가면서 내가 진정한 그런 이상적인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홍익인간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나왔었던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통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가 이 대한사랑 활동을 하면서 또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뭐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역사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이 역사를 바로 알고 그 힘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완성이 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이번에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별 모임 전에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다음에 저희 초청 특강이 있죠.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천문학자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계속 이제 연락을 주시면서 너무 이 대학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특강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잡아주시겠어요? 네. 박석재 이사장님이 책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하늘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친필 사인을 다 해서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네.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 특강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꼭 참여하셔서 이런 좋은 시간 또 가지고
이제 책도 같이 선물로 받으셔서 이제 책을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